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국에서 이 방송을 자주 청취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깊은 수렁에 빠질 뻔한 제 인생을 구한 경험을 했어요. 그야말로 조상이 도왔다 할 정도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이 우연한 계기로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일까 하는 우울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 방송을 들으며 많은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제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죠. 아무리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제가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평범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딱히 큰 말썽을 피우거나 사고를 치지도 않았던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죠. 사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평범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저희 가족이 사는 동네는 굉장한 부촌이었거든요. 거기에 외동딸이었던 저는 집안의 사랑도 정말 듬뿍 받았고요. 하지만 제가 자라고 살았던 동네는 이런 부유한 집안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저희 집안이나 제 배경이 그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건 저희 부모님 영향도 있었어요. 직원이 수백 명이 되는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부잣집 사모님이었던 어머니는 재력과는 상관없이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셨고 어머니도 가끔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 외에는 거의 모든 집안일을 직접 하셨고요. 제가 자랐던 동네에선 이게 특이한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직접 저녁을 해서 차려주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 보고 놀라는 걸 보고서야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주 평범하고 무난한 아이로 자랐던 거죠.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있을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엄청 인기가 많은 남자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입학을 하기 전부터 아주 이름을 들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중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제 팔을 치면서 이랬어요. 저기 진석 선배다. 너 처음 보지? 봐봐.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처음 봤어요. 선명한 이목구비에 하얀 피부, 큰 키에 환한 웃음까지. 연예인 저리 가라더라고요. 거기에 집안도 대단하다고 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중견기업의 외아들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선배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선배를 보려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같은 동아리에 가입을 하기도 했지만 감히 말 한마디 붙여볼 기회조차 얻지 못할 정도였죠. 제가 그 선배 근처에 다가가려고 하자마자 무수히 많은 여자 선배들이며 동기들의 치열한 견제와 자기들끼리의 피 튀기는 경쟁에 기가 질릴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저는 숙맥 그 자체였어요. 연애는커녕 친한 남자애들도 별로 없는 데다 외모 가꾸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단정하게 입은 교복에 질끈 묶은 머리를 하고 있는 제가 어디 낄 자리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 선배도 저에게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었죠. 저희 첫사랑은 그렇게 짝사랑으로 끝나버렸어요. 제대로 말 한마디 해본 적도 없이 말이에요. 그 선배가 졸업하고 난 뒤 저는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 선배는 성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던 터라 지방 어디 대학에 갔다가 미국 유학을 갔다고 들었어요. 원래 좀 사는 집 자식들 중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학벌이 좋지 않으면 일단 대학을 보냈다가 바로 미국 유학을 보내
학벌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그 선배의 존재를 잊고 살았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느라 바빴거든요. 저는 회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 공부를 2년 동안 하다가 회계사가 되었거든요.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졸업하랴, 회계사 자격증 공부하랴, 또 취업에 신경을 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회계사가 된 뒤 다행히 좋은 회계법인에 취업이 되어 좋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을 찾았던 때였어요. 저는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나름 아가씨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생활이었죠. 높은 연봉을 받는 전문직인데다 부모님도 부유하시고 건강하신 데다가 최근엔 사업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건물도 하나 물려주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가게 된 친구 생일 파티에서 그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는 제가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친한 친구가 초대를 받았는데 좋은 호텔바를 빌려서 생일 파티를 한다며 너도 같이 가자고 해서 어쩌다 가게 된 거였죠. 그 파티에 그 선배가 와 있었던 거고요. 몇 년 전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그 선배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지금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은 아직도 변함없이 멋있더군요. 저는 예전처럼 멀찍이서 그 선배를 훔쳐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선배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다윤아, 다윤이 맞지? 진짜 오랜만이다. 나 처음에도 몰라봤잖아. 아, 선배,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그렇게 저는 뜻밖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선배가 제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먼저 아는 체를 해오니 얼마나 좋았는지. 주변 여자들이 질투 어린 시선으로 저희를 흘겨보았지만 그 선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한참을 저와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학창시절 그 선배를 딱 사랑하긴 했지만 저에게 그 선배는 조금 가볍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자상하고 진지한 부분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멋있었죠. 그 선배는 제가 회계사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안 그래도 세금 문제로 상담을 할 세무사를 찾고 있었다면서 다음 주에 바로 만날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가볍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당연히 만나기로 했죠.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선배와 단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막상 상담을 하고 싶다던 세금 관련 문제는 정말 간단한 것에 불과하더군요. 저는 의아했어요. 이 정도는 선배네 회사 회계사 분에게 이야기해도 바로 알 텐데 이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도 회계사 있어. 설마 이것 때문에 만나자고 했겠어? 그냥 너랑 따로 만나고 싶어서 핑계댄 거야. 싫어? 싫을 리가 있나요? 저는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서 그저 좋기만 했죠. 그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녁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는 길, 그 선배는 이랬어요. 갑작스러운 거 아는데 지금 사귀는 사람 없으면 나랑 만나자. 내가 잘해줄게. 나 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즐겁고 설레. 학창시절 짝사랑하던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는 그날부로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꿈만도 같았죠.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우리 집 앞으로 와서 저를 회사까지 태워다 주고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혹시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싫은 티 없이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기도 했죠.
얼마나 자상하고 또 따뜻하면서 로맨틱한지. 부끄럽게도 저는 그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못 해본 상황이었어요. 중간중간 잠깐 만났던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다지 오래가진 못했죠. 사실 그동안 연애라든지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했고요. 그랬던 제가 무엇보다 오랫동안 좋아하던 사람, 그것도 너무나 멋지고 잘생긴 남친을 사귀게 되었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저는 처음 느껴보는 행복감에 푹 빠져 그 사람과 알콩달콩 연애를 했죠. 그 역시 저만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서는 뭐든 다 할 기세였어요. 그렇게 한 석 달 좀 넘게 만났을까?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했어요. 자기야, 진짜 빠르고 뜻밖의 말인 거 아는데 우리 결혼하자. 연애는 그만하고. 뭐 우리가 내내 몰랐던 사이도 아니고 서로 겹치는 친구며 동창도 많아서 서로에 대해 다 알겠다. 신원도 확실하겠다. 길게 연애할 이유 있어? 그냥 빨리 결혼하자, 응? 뭐? 아니, 우리 아직 사귄 지 반년도 안 됐어. 무슨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빨리 꺼내. 솔직히 자기도 나 여자들 여럿 만나본 거 알 거야. 그래서 난 더 확신할 수 있어. 자기가 얼마나 좋은 여자고 나에게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나 매일 자기 집에 보내고 다음날까지 기다리는 거 힘들어. 둘 다 나이도 있는데 그냥 빨리 결혼해서 같이 있고 싶어. 아니, 그래도 나 믿고 따라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여자가 안 넘어가겠어요. 약간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 사람의 거듭된 설득에 저는 결혼을 승낙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죠. 남자친구 집은 전형적인 부잣집 저택 그 자체였어요.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에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부촌에 있었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도 아주 잘 아는 사이라셨어요. 예전부터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어 종종 만나고 있다며 인연이 참 신기하다고 좋아하셨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전형적인 부잣집 사모님으로 도도하고 화려한 미인이었죠. 그분은 조금 놀랬다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 집 딸이 내 며느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넌 기억 못하겠지만 예전에 지나가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곱게 잘 자랐구나.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다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딸 잘 키웠다고 네 엄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결국 곱게 키워서 우리 집으로 시집 보내는구나. 저를 대하는 두 분의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그리고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죠. 남자는 빨리 결혼해야 사업하는 데 안정도 되고 좋다면서요. 문제는 저희 집이었어요. 아직 제가 연애를 한다는 것도 제대로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저희는 제 부모님에게도 무난하게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제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어차피 집안끼리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자 저희 둘이 만나는 줄도 몰랐던 남친과 저의 동창이며 친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쇼킹했던 거죠. 그중엔 질투 어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남자가 너무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던데 거기에 집안은 보통 좋니? 내가 아는 언니는 진석 선배 결혼한다는 이야기 듣고 아직도 운다고 하던데 너 감당되겠어?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래. 아니 그 선배 만나던 여자들이 모델에 연예인 뺨치던 여자들이었는데 갑자기 너랑 결혼한다니 의외긴 하다. 너 뭐 임신이라도 한 거야? 요딴 소리를 해대는 촉새들 사이에서 저는 혼자 웃었어요.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라.
내 남자친구가 니들에게 눈길 하나 줄 줄 아느냐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저와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하나가 저와 단둘이 있는 조용한 때를 기다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현아, 이거 그냥 내 노파심으로 하는 소린데 너가 그 선배 만났던 생일날 사실 선배가 다른 애들에게 너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들었어. 처음엔 너를 보고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다현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뭐 처음엔 나를 못 알아봤다고 했어. 내가 존재감이 없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름을 듣고도 기억을 못했어. 관심도 없어 했고. 그런데 다른 애들이 너가 최근 아버지에게 건물을 받았고 회계사로 연봉이 높고 이런 이야기를 어쩌다 하게 됐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너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진짜냐 물어보고 너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니 어느 순간 너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나 왠지 그게 마음에 걸려. 그냥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 친구는 성격이 진중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 법이 없는 성격이었어요. 그렇기에 분명 깊은 고민을 한 뒤 저를 위해서 어렵게 말을 꺼냈음이 분명했죠. 친구가 보기에 걱정이 될 만하긴 하다 싶었어요. 관심도 안 보이다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저랑 가까워졌다는 거니까요. 저는 솔직히 그때 상황을 남친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오해는 풀어야겠다 싶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친구는 한참을 웃더라고요. 아니, 그럼 내가 자기네 재산이 탐나서 일부러 접근을 했다는 거야? 우리 집 재산은 다 어쩌고. 자기야, 우리 집 회사가 자기네 아버지 회사보다 더 큰 건 알지? 응? 이러면서 웃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긴 그렇긴 했어요. 남친네 집안이 어쩌면 저희 집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는 데다 외동아들인 남자친구가 그 사업과 재산을 전부 물려받을 예정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한참 웃더니 이랬어요. 솔직히 놀란 건 맞아.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존재감이 없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엄청 예쁜 애가 나타나서 놀라서 물어본 거야. 이름을 들었지만 그 조용한 모범생이랑 지금 자기랑 연결이 안 돼서 버벅된 걸 오해했나 봐. 나 솔직히 그날 첫눈에 반했어. 너무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친구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나 봐. 제가 고등학생 땐 조금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늘 교복만 입은 모습만 보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달라진 모습을 보니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재미있는 해프닝이라 여겼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었어요. 하지만 결혼식만은 엄청 화려하게 치르고 싶어 했죠. 반면에 저는 그냥 소박하게 하고 싶었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랬어요. 당신 친구들 말 많잖아. 아주 질투가 나서 배 아파 죽을 정도로 화려하게 해줄 거야. 나만 믿어. 최고급 호텔에 신혼집도 가장 좋은 곳으로 마련할 거니까.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 시선이 무슨 상관이야. 난 괜찮아. 우리 수준에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당신은 그 정도 가치가 충분히 있어. 자기 친구들 부러워 기절하게 만들 거야. 난 절대 양보 못해. 그러는 모습이 꼭 유치한 아이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것 같아 곤란하면서도 한편으론 또 행복했어요. 그러는 중 하루는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남자친구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자네 회사를 너무 오래 비우는 거 아닌가? 아무리 결혼 준비에 할 일이 많아도 사업하는 사람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지. 사랑에 정신이 팔린 모습 보이는 거 직원들에게도 좋진 않아.
내 딸이야 휴가를 쓰는 거라지만 윗사람이 자꾸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신경을 좀 더 쓰게. 엄마는 또 잔소리를 한다고 뭐라 하셨지만 남자친구는 반성하겠다고 역시 사업가 아버님이라 그런지 배울 점이 많다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았죠. 아무래도 저를 위해 무조건 시간을 맞추고 어디든 같이 가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늘 사업을 위해 일에 파묻혀 사는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랬어요. 이제 결혼하면 나 역시 일을 하느라 바빠질 거니까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나 일도 잘하니까 아버님에게 잘 이야기해줘.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딱히 큰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결국 시댁과의 마찰을 피할 수가 없긴 하더군요. 문제는 혼수와 예단이었어요. 아무래도 재력가 집안이라 그런지 시댁에서 보낸 예단과 혼수 리스트가 어마어마하더군요. 그걸 다 하면 비용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걸 보더니 어이없어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좀 줄여서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전하자 남자친구는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댁 식구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서운해하셨어요. 솔직히 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없는 집안들도 아닌데 그 정도로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른 집에 비하면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고작 그런 걸로 싫은 소리를 들어야겠니?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최대한 부모님 도움 적게 빌리고 최대한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서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눈치를 주어서인지 남자친구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마음에 드시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결국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잣집 딸로 태어나 평생을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아서 그럴 수 있으니 괜히 틱 잡히지 말고 어느 정도는 맞춰주자고 말이에요. 저희 집과 달리 남자친구 집안은 화려하게 누릴 건 누리면서 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원래 집안마다 가풍이라는 게 다르니 그러려니 생각하고 너무 싫은 티 내지 말고 가서 맞춰드려. 이 동네 집안들이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니. 저는 결국 절반 정도는 남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로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무조건 가장 최고급, 가장 비싼 물건이 아니면 다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고 사치스러웠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건은 결혼 예물을 정할 때 벌어졌어요. 저와 남자친구의 반지와 시계를 고르는데 따라오시더니 제 반지를 무려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로 정하라고 하시고 남자친구의 시계 역시 몇 천만 원짜리로 고르는데 정말 아니다 싶었거든요. 고작 반지 2개와 시계 하나에 1억 가까운 돈을 쓰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도대체 그런 반지를 제가 낄 수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한 전셋집 보증금에 육박하는 반지를 끼고 밖에나 나갈 수 있나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저는 입을 열고야 말았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이런 반지 못 사요. 이렇게 비싼 반지 편하게 끼고 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좀 저렴한 걸로 사고 싶어요. 얘는? 누가 촌스럽게 결혼 반지를 매일 끼고 다니니? 이런 건 좋은 거 사서 집에다 잘 간직하는 거지. 저는 평소에 끼지도 못하고 집에만 모셔만 놓을 반지를 왜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지는 자주 끼고 다닐 수 있어야죠. 서랍 안에 모셔놓을 반지를 저 이 돈 주고 못 사요. 제가 회계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돈에 예민하고 계산에 철저한 편이에요. 그릇이나 이불 같은 것은 100번 양보의 취향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낄 제 결혼 반지잖아요.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걸로 남친 어머니와 처음으로 얼굴까지 붉히게 되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화가 나신 남친 어머니는 결국 이런 말까지 하시더군요. 진짜 어쩜 촌스럽고 공상맞게 사는 지네 엄마 딸 아니랄까봐 너도 어쩜 취향이 이렇게 싸구려니? 세상에 누가 결혼 반지를 이딴 거지 같은 걸로 사? 너 설마 우리 아들 반지랑 시계도 싸구려로 살 거야? 어쩜 취향이 이렇게 천박하고 촌스러워? 너는 물건 볼 줄도 몰라? 이러자 저희 둘 사이에 껴서 자기 엄마를 말리던 남자친구가 버럭 화를 냈어요. 엄마, 무슨 소리 그렇게 해? 얘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장모님 이야기까지 하면서 싸구려 운운을 해? 내 아내가 될 사람에게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나 안 참아. 아니, 못 참아. 엄마 다시는 내 얼굴 안 보고 싶어? 남자친구가 어찌나 불같이 화를 내는지 보는 제가 더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그만하라고 말려도 남자친구는 거의 자신의 엄마와 인연을 끊을 기세로 화를 냈어요. 결국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서운하다며 울먹이기까지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죠.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이제 지옥의 시집살이가 시작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질러놔야 앞으로 마음대로 못하시지. 내가 아무리 이런다고 엄마와 내가 인연이 끊어지겠어? 하지만 자기는 아니잖아. 나 하나 믿고 결혼하는 건데 내가 지켜줘야지. 난 평생 자기 편이고 무조건 자기 위에서 있는 거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내 뒤에 숨어. 자기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저를 토닥이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지 정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렇게나 저만 사랑해주고 저만 위해주는 남자가 있으니 앞으로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정말 이 결혼을 하면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얼추 마친 저희는 마지막으로 형식적이긴 하지만 정식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상견례장은 당연하게도 최고급 호텔 안에 있는 최고급 식당이었어요. 식당 안에 따로 준비되어 있는 별도의 방이었죠.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훌륭했지만 상견례 내내 남자친구의 어머니 표정이 그리 좋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결혼 반지 사건 이후로 앙금이 남으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러시더군요. 한 여사는 검소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없는 사람도 아니면서 괜히 없는 척하는 것도 보기 그래요. 사람들이 가식적이라고 해. 우리 같은 사람이 돈 좀 써주고 해야 경제도 도움이 되지. 너무 그러면 난 궁상 맞더라. 있는 돈 아껴서 지고 가려고 그래요? 없는 척 하긴요. 그냥 적당히 필요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사람이 너무 좋은 거, 비싼 것만 찾는 것도 너무 생각 없어 보이지 않아요? 최 여사님이야 우아하시지만 그 돈 좀 있다고 쓰대는 게 꼴 보기 싫지 않아요? 아휴, 그렇다고 좀 쓸 때는 좀 쓰고 살아야지. 애들도 있는데 너무 그러면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안목이며 그런 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살벌했어요. 역시 대단하신 사모님들 사이의 신경전은 무섭더군요. 웃으면서 서로를 돌려가고 엿을 먹이는데도 두 분 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말이 조금만 더 격해지려 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살짝 인상을 썼어요. 그러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금방 입을 다물었고요. 남친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원래 아는 사이라 편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희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듯 하더니 곧 두 분만 아시는 사업 이야기를 오랫동안 두런두런 하시면서 약주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 서로 아는 집안이기도 한지라 어색하지도 않았죠.
아버지들끼리는 술 한 잔을 곁들여서 사업 이야기를 하시고 어머니들끼리는 표정 하나 풀지 않고 은근슬쩍 자식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살벌하게 돌려가면서 웃으셨어요. 그리고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를 말리고 저 역시 엄마를 진정시키고 이러면서 말이죠. 저는 그 상황이 속으로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종종 이런 풍경을 보겠구나. 이러면서 살아가겠구나.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큰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 오히려 안심이 되었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남자친구가 이랬어요. 어머님, 아버님,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는 기사님이 지금 차에 문제가 약간 있어서 도착할 때까지 잠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버님, 오후에 일정 있으시잖아요. 그래, 그럼 박 사장, 아니, 이제 사돈이라고 해야지. 저희 먼저 갑니다. 나중에 골프나 치러 갑시다. 저희는 먼저 자리를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직접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차가 있었거든요.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비 계산을 하려다가 그제야 저는 지갑을 식당에 두고 나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미리 식당 비용을 계산하려는데 남자친구가 조용히 이랬거든요. 자기야, 어떡해. 내가 지갑을 차에 두고 왔어. 여기 계산 좀 부탁해도 될까? 그래서 제가 급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카드를 쥐어준다 어쩐다 하다가 의자 뒤쪽에 지갑을 두고 그냥 나온 것이었어요. 부모님에게 먼저 가시라 하고 저는 지갑을 가지러 급히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부랴부랴 도착해 저희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려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남자친구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니? 짜증나서 죽을 것 같아. 돈 많다며. 돈도 많다면서 예단 가지고 왜 이렇게 궁상맞고 거지같이 구냐고. 아무래도 예단 때문에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몸을 숨기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다행히 구석진 곳에 있는 룸이라 오가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제 생각보다 남친 어머니의 불만이 대단한 것 같아 차라리 솔직한 마음을 들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이야기는 상상도 못한 기절 초풍할 내용이었어요. 그깟 예단 타령 좀 그만해. 좀만 있으면 더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깟 거 욕심내다가 일 그르칠 거야? 엄마는 왜 이렇게 멀리 보질 못해? 돈이 들어오는 거 확실하긴 해. 저 윤 대표가 보통 깐깐한 인간이 아닌데 그 딸 하나 구워 삶아서 될 일이 아닌데 너 확실해? 일이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 손해만 막심하다고. 진짜. 손해봐서 뭐? 다른 방법 있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망할 회사. 이대로면 우리 그대로 빚더미에 올라갈 판인데 그깟 손해 좀 본다고 뭐? 두 사람 다 양심도 없어? 내가 저딴 년 비위 맞추면서 고군분투하는 거 보이지도 않냐고. 나한테 안 미안해? 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어요. 그리고 풀리려는 다리에 겨우 힘을 주고 더더욱 몸을 숨기고 귀를 바짝 대었죠. 그냥 건물만 뜯어내고 이혼한다니까. 길어야 6개월이야. 내가 법적인 조치까지 다 알아뒀어. 그러니 제발 협조 좀 해요. 네? 그러면서도 한참을 셋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충격으로 덜덜 떨렸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믿을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은 현실이었어요. 남친 아버진 충고랍시고 이랬어요. 암튼 조심해. 지금 회사 상황 극비로 관리하고는 있지만 소문 퍼져나가는 거 순간이야. 윤 대표 저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다. 최대한 눈치채지 못하고 얼른 그 딸내미 지분이랑 건물만 빼돌려서 빠져나와야 해. 걱정 마요. 지금 나한테 푹 빠져있어. 그리고 지도 사업하는 집에서 컸으니 지분 돌리고 건물 담보 잡고 하는 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거니까. 받은 집은 팔고 건물 담보로 돈만 빼도
우리 한숨 돌릴 수 있으니 그때 회사 팔아버리면 되지 뭐. 얼른 정리하고 내년엔 어디 좋은 데 가서 좀 쉴 계획이나 세우세요. 알았어. 너도 조심해. 분위기에 휩쓸렸다가 제 임신이라도 하면 골치 아프다. 꽤 예쁘던데 홀리면 안 돼? 남친은 자기를 뭘로 보고 그러냐며 웃더라고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부여잡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한동안 심호흡을 하면서 진정을 했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녁 늦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내가 이상해서 하는 말인데 아무래도 박 사장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소문이 은밀하게 돌고 있는데 그동안은 뜬 소문이라 여겼는데 오늘 박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보니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 원래도 박 사장 경영 스타일이 공격적이고 무모한 면이 있긴 했는데 내가 이걸 알면서도 그 집안에 너를 보내야 하나 고민이 되는구나.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오늘 제가 들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분이었지만 이번엔 손까지 떠시면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더군요. 저는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각자 필요한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아버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회사 내부 회계 보고서를 구해주시기로 했고 저는 마음에 걸린다고 했던 친구를 만나 좀 더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는 동시에 법률적 상담도 진행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구해다 주신 남친네 회사 회계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회계 감사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외부에 발표한 보고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것은 내부 보고서의 숫자를 조작한 거짓에 불과했어요. 상태는 심각했죠. 당장 부도가 난다고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어떻게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자체가 신기할 정도였어요. 전형적인 방만 경영과 부실 경영의 그 자체였어요. 저는 부모님과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상의를 했죠. 그때가 불과 결혼식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사실 처음 모든 진실을 알아차린 때가 결혼식을 2주 남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몹시 바빴어요. 남자친구가 그 사이사이 만나자 했지만 저는 결혼식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한두 번 정도 잠깐 얼굴만 보고 말았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막상 얼굴을 보니 저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었어요. 혹시라도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빈다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걸 받아주고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이죠.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저는 그 사람을 살짝 떠봤죠. 자기야, 나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 전부 다 도로 드릴까?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재산만 뚝 떼어내서 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고함을 치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자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이렇게 둘러댔어요. 자기는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왔던 재산 다시 갔다가 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해. 거기에 아주 나중에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시 와야 하는데 그럼 또 세금이 왕창 붙는데 결국 아버님이 힘들게 버신 돈이 세금으로 다 흩어지는 거야.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동담도 참. 그렇게 웃으며 말을 하면서도 그는 정말 놀란 듯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저의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저는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혹시라도 모든 진실을 그가 고백했다면 저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헤쳐나갈 각오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진심이었고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저를 살살 달래며 오히려 결혼 전에 회사 지분을 더 많이 가져오라는 둥
미리 명의 이전을 해놔야 좋다는 둥 저를 꼬드기려 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인간을 더욱더 독하게 아주 공개적인 망신을 줘서 이 본 모습을 까발려야겠다 결심했죠. 결혼식 당일날 저희는 각자 부모님을 모시고 새벽에 메이크업 샵에서 만나 같이 화장을 하고 예식장인 호텔로 출발하기로 약속을 해놓았어요. 하지만 그 시각 저는 편안하게 집에 있었죠.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날리고 말이죠. 부모님 역시 집에 계셨어요. 부모님도 문자를 보내고 친척들과 친한 분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하느라 바쁘시긴 하셨어요. 만나기로 한 시간이 좀 지나자 남자친구에게선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네, 저는 결혼식에 나가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빵꾸를 낸 거죠. 부모님은 결혼식에 오시기로 한 분들에게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새벽부터 돌리고 계셨던 거고요. 미리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비밀을 지키기 위해 당일날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자친구 쪽 식구들은 메이크업샵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식구들이 나오지 않자 일단 자기들끼리 준비를 마치고 결혼식장으로 출발을 했다 하더군요. 연락은 안 되고 당장 어떻게 할 순 없고 자기 쪽 하객들은 도착했다는 연락이 오니 일단은 예식장에 가서 기다리자 이렇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넓고 호화로운 호텔 예식장에 신부는 물론 그 가족들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데다가 신부 쪽 하객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제야 남자친구와 그 가족은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간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더군요. 급기야 제 친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던 거죠. 오늘 결혼식 취소된 거 아니에요? 새벽에 문자 왔던데요? 저희 엄마도 연락 받으셨다던데?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가 열렸죠. 이 사실을 들었을 땐 이미 신랑 쪽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는데 신부 쪽만 회행했으니 어땠겠어요? 결혼식에 온 손님들이며 직원들이며 난리가 났죠. 남자친구 부모님은 쩔쩔매면서 손님들에게 사정을 둘러대느라 난리가 나고 남자친구는 허겁지겁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굳게 닫힌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밖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현아, 아버님, 어머님, 좀 나와보세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결혼식 당일에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이러면서 악을 쓰는데 시끄러워 있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문 밖으로 나갔어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다현아, 너 결혼 안 해? 아버님, 어떻게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결혼 안 하니까 내가 집에 있지. 너랑 할 말 없으니까 꺼져. 예식장 가서 얼른 수습이나 하지 그래? 야, 불만이 있었으면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남친은 말을 채 끝내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듣다 아버지가 그 인간을 바닥으로 확 밀쳤기 때문이었죠. 닥쳐! 미리 말? 그러는 너랑 네 부모는 미리 이야기하고 우리 딸 재산 빼돌리려고 했어? 이 정도로 아는 걸 다행인 줄 알아? 그 인간은 경악하더군요. 저는 냉정하게 그를 내쫓았어요. 너 이러면 내 건물이 네 거가 될 줄 알았어? 나를 재물 삼아 다 망해가는 니네 집안 일으키려고 한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바보같이 당할 줄 알았어? 시끄러우니까 당장 꺼져. 아니야! 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거야? 다 오해야, 오해. 그렇다고 결혼식 당일에 이럴 순 없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래? 제발 이야기 좀 들어봐, 어? 하지만 아버진 그 인간을 막으며 경고했죠. 당장 니네 회사에나 가봐. 아마 오늘 부도가 났을 거니까.
제가 남자친구네 회사 내부 회계 보고서를 확인하고 그 재정의 불량 상태를 확인한 뒤 아버진 그 회사에 대해 은밀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셨어요. 저희 예상대로 그 회사는 부도가 아니라 아예 망하기 직전이었고요. 원인은 당연히 경영자가 회사를 엉망으로 운영했기 때문이었고요. 남친 아버지의 무리한 확장과 대출이 근본 원인이기도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남자친구 때문이더군요. 경영이라고는 일도 모르는 인간이 마구잡이로 일을 했던 거예요. 기가 찼던 것은 회사 사정은 점점 나빠지는데도 그 일가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엄청난 연봉을 받아갔더군요. 거기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 담당 직원을 협박해 장부를 조작하고 거래처에 줄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중이었어요. 직원들 중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실을 증언해주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진 이 인간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진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며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늘 강조하셨는데 이 인간들은 지들 욕심만 차리기 위해 회사 직원들은 신경도 안 쓰는 몹쓸 것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회사와 어음으로 거래를 하던 거래처들을 만나 실상을 이야기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던 거죠. 그러자 거래처들은 전부 거래 정지를 하고 어음 지급 신청을 동시에 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결혼이 파토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실상에 대한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리고 어음을 막지 못해 그날부로 그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되었어요. 회사며 그 가족의 모든 자산은 은행에 차압이 걸렸고요.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원래 망할 위기에서 어디 돈 많고 순진한 여자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할 즈음 저에게 무언가 이상하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나 그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은밀한 부탁을 하나 했죠. 미안한데 너 진석 선배랑 제일 친한 친구랑 친분이 좀 있지? 그 선배랑 만나서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내가 믿고 상의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 친구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마음에 걸렸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 아니라고 나서주었던 거죠. 남자친구의 절친과 제 친구가 꽤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친구는 제 남자친구의 절친과 만나 술을 먹여가며 살살 이야기를 했던 거죠. 둘이 결혼을 한다는데 뭔가 그 선배에게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 선배가 다현이 같은 애랑 결혼할 리가 없지 않냐. 무슨 꿍꿍인지 이야기를 해봐라. 나만 알고 있겠다. 그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꼬드겼던 거죠. 그렇게 친구가 직접 녹음까지 해준 내용은 뭐 예상한 대로였어요. 안 그래도 예전부터 집이 망할 판이라 죽겠다며 어디 순진한 여자 없냐고 찾던 중이었어. 그러는데 딱 다현이가 나타난 거지. 지금 하늘이 자기를 돕는다고 얼마나 신나는 줄 아냐? 두고 봐. 걔들 6개월 못 가고 이혼할걸? 다현이는 아마 알거지가 돼서 쫓겨날 거야. 이미 다 작전도 짜뒀다고 하더라고. 너 이거 진짜 비밀이야? 저는 악을 쓰는 그 인간에게 이 녹취를 들려주었어요. 그 인간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더군요. 다행히 예식장이며 신혼집이며 전부 그 인간이 계약을 한 것이라 모든 비용은 그 인간이 책임을 져야 했죠. 그 인간들은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결혼식 비용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일방적인 혼인 파기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사회적인 명예도 실추를 당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요. 저는 마음대로 알아서 해보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그럴 여유가 있다면 말이죠. 그 가족들의 회사는 부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폭삭 망해버렸어요.
거기에 직원들에 의해 대표이사인 그 아버지와 전 남자친구는 배임과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이 되었죠. 은행에선 모든 자산을 전부 압류했어요. 그 인간 식구들은 집이며 차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다시피 전부 팔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서 동네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어지러운 일들이 얼추 해결이 되었을 때 저는 회사를 휴직하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로 했어요. 이래저래 심란하기도 했고 기분 전환을 할 겸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싶기도 했고 말이죠. 부모님 역시 적극적으로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사건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 이야기는 한동안 핫한 이야깃거리였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저라 하더라도 이래저래 귀찮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이곳을 좀 떠나서 좀 쉬고 싶기도 했죠. 그 인간들은 처음에는 고소를 하겠다며 노발대발했어요. 그 인간 엄마는 끝까지 폐악을 부리면서 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악을 써댔죠. 야, 니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무식한 년들. 애초에 거지같이 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너 딱 기다려. 내가 너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하지만 저희 엄마는 여전히 눈 하나 깜빡 안 하셨어요. 그리고 피식 콧방귀를 뀌었죠. 야, 정신 차려. 피눈물? 웃기고 자빠졌네. 니까지 것들이야말로 무슨 수로 뭘 할 수 있길래? 나중에 돈 필요하다고 징징대지나 마셔. 거지같이 들러붙는 거 딱 질색이니까. 그리고 엄마는 오히려 그 집안을 고소해버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괘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이죠. 저희는 그동안 모아놨던 증거와 녹취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죠. 당연히 그 인간들이 변호사 될 돈이 있었겠어요? 이미 회사가 망하고 재산도 다 압류가 되었는데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했겠죠. 제가 한창 미국 유학 준비를 하던 때에 하루는 전 남친이 찾아왔더군요. 도서관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사정했어요. 자기야, 제발 부탁이야. 나 좀 한 번만 봐줘. 자기 들었던 이야기 전부 오해야. 내가 다 해명할 수 있어. 내가 다 해명할게. 무슨 헛소리야. 해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네 입으로 하는 말 똑똑히 들었다고 했잖아. 정신 나갔니? 신혼집이랍시고 그 집도 6개월 단기월세 계약했더라? 내 건물 대출 상담까지 다 받고 됐으니까 꺼져. 나 정신 차렸어. 제발. 우리 아빠 지금 구속됐어. 이러다간 나도 감옥 갈지도 몰라. 엄마랑 지금 어디 창고 같은 지하방에서 사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 엄마도 일을 나가야 할 판인데 우리 신세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도 한때 우리 사랑했던 사이였고 결혼까지 생각했잖아. 사랑? 결혼? 그걸 우리는 사기라고 부르는 거야. 창고 같은 방? 웃기지 마. 니들 수준엔 그런 반지 합방도 과분하니까. 그리고 원래 돈 없으면 일하면서 사는 게 세상 순리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봐. 그래도 그 인간은 울며 불며 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제가 사람을 불러서 쫓아내버리자 이게 통하지 않겠다 싶었더니 적반하장으로 악을 쓰며 제 탓을 하더군요. 야, 그렇다고 네가 우리를 고소해? 그거라도 당장 취하해. 우리가 뻔히 변호사 살 돈 없다는 거 알면서 끝을 봐야겠어? 이 독한 년아? 저는 비웃어 주었죠. 우리 수준에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 망신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어디 잘해봐. 계속되는 소송에 그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더군요. 참 한심스러웠던 것이 그 인간은 너무나도 무능력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소송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일도 없던 거였어요. 그 인간 아버지가 횡령과 배임으로 구속되었어요. 그 인간 아버지는 구속이 될 당시 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법원으로 찾아가 욕을 하면서 계란이며 쓰레기를 던져 이 사건이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인간은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구속은 면했지만 회사는 남의 손에 넘어갔죠. 가장 웃긴 건 그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진상을 알기 위해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먼저 알기도 했고 또 일정 부분 부도를 앞당긴 것이란 죄책감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름 아닌 그 회사의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말이에요. 그렇게 그 회사를 인수한 아버진 한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하셨던 거죠. 그 이후 그 회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어요. 오히려 그 인간들이 운영할 때보다 상황이 나아졌을 뿐 아니라 더 성장해 직원이 늘어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인간의 엄만 그렇게 최고급, 제일 비싼 것만 찾아대고 그게 아니면 쓰레기 취급을 하더니 이제 가정부 일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건너 아는 지인이 친구 집에 갔더니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가정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고용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집안일을 해주는 게 다잖아요. 그 때문에 돈을 받는 거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여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일을 하러 왔으면서 집안 곳곳에 놓인 물건들을 평가하며 지적질을 해댔던 모양이에요. 이 컵은 싼 티가 난다는 둥, 어떻게 이런 이불을 덮고 잘 수가 있냐는 둥, 이런 좁은 집에서 어떻게 내 식구나 사냐는 둥, 온갖 무례한 말을 던지면서 꼴값을 떨었다고 해요. 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하루도 못 가서, 어떤 때는 반나절, 또는 1시간도 못 가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급기야는 불같은 성격의 집주인을 만나 머리채까지 잡혔던 모양이고요. 뭐 그렇게 과격한 행동이 꼭 잘한 건 아니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배달일과 대리기사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체면이며 수준을 운운하면서도 이 동네를 아예 떠나지는 못하고 근처 동네에 사는 모양이었어요. 친구가 음식을 시켰다가 우연히 배달기사를 문 앞에서 마주쳤는데 자기를 보자마자 후다닥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유심히 지켜보니 뒷모습이 바로 그 인간이었다고 하더군요. 밤늦은 시간엔 대리기사로 일하는 걸 봤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하지만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뭐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저는 그 직후에 미국으로 떠나가 지금은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회계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마음껏 공부를 하니 힘든 것도 있지만 너무 재미있기도 해요. 무엇보다 제가 외국 생활에 이렇게 금방 적응을 할 줄은 저조차도 몰랐어요. 낯설긴 하지만 자유로운 미국 생활에도 너무 만족하는 중이고요. 방학엔 곧 부모님도 미국으로 오셔서 같이 여행을 하기로 했고요. 물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처음엔 저 역시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도 있어요.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 운명을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젠 그러지 않아요. 나쁜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일을 겪을 뻔했다가 그 전에 위험에서 탈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결혼 전에 알았기에 망정이지 일이 더 진행된 뒤 알았다면 더 큰 상처와 더 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조상이 도왔다라고 한 거예요. 평소 물건을 두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었던 제가 하필 그날 지갑을 두고 오지 않았다면 결코 눈치채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저를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더욱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의 제 새로운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